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잖아요. 화산이 터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기온, 대기의 산성도, 산소 농도 이런 게 변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온이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도 여름에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 재앙이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6번째 대멸종은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이정모입니다. 멸종 그러면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난 기분이 좋아져 가슴이 훈훈해져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멸종을 한다는 게 아니더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멸종하면 언젠가는 그 여파가 나한테도 와서 우리 인류도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멸종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게 잡아도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지구에 생긴 생명 가운데 1%도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명들은 계속 멸종해 왔죠.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환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룡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멸종이란 것은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세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겠어요? 누군가는 나가줘야 새로운 생명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멸종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배경멸종이라고 그래요. 대멸종이란 거는 보통 100만 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100만 년이 뭐 짧은 시간이야 그러는데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이에요. 그중에 100만 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 지구에 걸쳐서 거의 모든 분류군에서 일어나는 멸종을 말해요. 이러면서 이제 전체 생물군의 한 75% 이상이 멸종하는데 어떤 특정한 곤충들만 멸종한다든지 어류만 멸종한다든지 게 아니라 동물문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되게 큰 사건일 것 같지만 제가 일어난 멸종의 90% 정도는 배경멸종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 누군가 생기고 누군가 하나 사라지고 누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누가 멸종한지도 모르게 누가 등장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멸종이라는 사건은 지구의 생태계가 텅 비어버리고 거기에 갑자기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지구의 생태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진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만든다는 점에서 진화에서 큰 기여를 한 멸종입니다. 지구에서 지금까지 5차례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제 3번째 대멸종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대멸종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생명의 95%가 멸종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대멸종이었어요. 그럼 95%가 멸종했어? 그럼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5종류가 잘 살아남은 게 아니죠.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수만 마리 가운데 한 5마리쯤 살아남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 100개 학급이 있었는데 95개 학급은 다 전학 가버렸어요. 5개 학급이 남았는데 5개 학급이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한 반에 한두 명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95%가 멸종했을까? 우리는 이런 멸종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싶잖아요. 커다랗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대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가운데 내액이 있고 그 이후에 외액이 있고 멘틀, 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멘틀은 지구 부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체예요. 하지만 고체지만 흐를 수 있거든요. 천천히 흐릅니다. 그 멘틀이 흐르니까 어떻게 그 위에 있는 대륙들도 같이 옮겨 다니겠죠. 그러다가 이 대륙들이 다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지니까 생명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 판게아 생각하시잖아요. 판게아의 증거가 뭐였어요? 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잖아요. 딱 들어맞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맞은 그곳은 들어맞기 전엔 뭐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습니다. 원래 해안가는요, 살기 좋은데요. 왜냐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 사진, 지구의 야경 사진 있잖아요. 지구의 야경 사진만 딱 봐도 우리는 대륙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불이 켜 있는 곳이 어디요? 대륙의 끄트머리에만 딱 켜 있잖아요. 해안가 중심으로. 왜 그렇게 돼 있겠어요? 생명들이 거기 모여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들도 좋고 벌레들도 좋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륙이 합쳐졌어요. 대륙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해안선의 길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로 내륙 한가운데가 되잖아. 내륙 한가운데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대기 산소 농도는 21%잖아요. 근데 고생대로서 중생도로 넘어가기 전에는 산소 농도가 32%, 33%까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소 농도에 생명들이 적응해서 살았죠. 그런데 그게 수백만 년 짧은 시간 안에 산소의 농도가 지구보다도 낮은 2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명들은 살 수가 없겠죠. 자기의 조건이 너무나 크게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화산이 터져요. 시베리아에 시베리안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랩이 사다리, 계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질학에서 말하는 트랩은 현무암 덩어리예요. 우리 현무암 보기 좋은 도시는 제주도죠. 그 현무암이 화산암이잖아요. 근데 시베리안 트랩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는 크기가 유럽만큼 큽니다.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크게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저기 남극 대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지역에 살던 생명들은 저기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의 동료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화산재가 탁 나오잖아요.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고 생물들이 광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식물 죽으면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죽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물질들이 화산에서는 쏟아져 나오죠. 대기 중에 산성 물질이 가득 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겠죠. 해양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는 산성 물질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잖아요.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더워지는 데는 이게 설상가상이 또 있어요. 생명체는 죽으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산소가 없는 환경이 어딜까? 땅 깊은 곳, 바다 깊은 곳 이런 데죠. 근데 거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썩죠. 썩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이 됩니다. CH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썩어서 생긴 CH4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얼음 분자 속에 갇혀져 있어요. 잘 봐요. 근데 화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어떻게 지구가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메탄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로 지구는 계속 산성화되고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지구는 더욱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 카오스죠. 잘 보세요, 개별.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대멸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대멸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대멸종이기도 하거니와 세 번째 대멸종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머지 다섯 번째 대멸종에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멸종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대멸종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가 5, 6도 확 올라가든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워져서 대멸종 날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대멸종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대기 산성도가 높아져요.
세 번째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대기 산성도, 산소 농도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세 번째 대멸종이었고 규모도 컸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대멸종을 잘 연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하거든요. 생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중생대에 들어가서 세 번째 대멸종과 똑같은 양상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트라이아스기 끝나는 게 네 번째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대 주라기가 시작하잖아요. 이때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고생대의 지구와 중생대의 지구를 완전히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 대멸종에 관한 건데요. 다섯 번째 대멸종이 비조류용 공룡, 그러니까 새가 아닌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6,600만 년쯤 전입니다. 예전에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뭐를 설명하는 이론이 100가지도 넘는다는 뜻은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설명하려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주류 이론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웃겼어요. 100가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룡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공룡들이 상사병에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게 공룡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게 되었어요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근사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룡들은 꽃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최후의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이거든요. 최후에 살았던 공룡들은 꽃을 봤어요. 근데 원래 공룡들은 꽃이 없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꽃이 갑자기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꽃가루에 노출되니까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렸지. 그러다가 멸종했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100가지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나마 이게 그럴싸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런데 모든 지층에서 한 가지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이리듐이라는 원소는 지구에는 아주 적은데 우주에 있는 운석들에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보면 딱 6,600만 년 전 지층에 이리듐이 엄청나게 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층 위와 아래로 비조류용 공룡, 새가니 공룡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리듐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름 10km쯤 되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정도로 충돌했겠네 하고 또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커다란 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크레이터 계산을 해보니까 지름 10km, 10km면 10,000m잖아요.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 5배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꽝 부딪혔겠구나 하고 하는 산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때 충돌로 전 지구에 이리듐이 쫙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층이 쌓이니까 또 그 위에는 없는 거죠. 이게 뭐야? 그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면서 비조류용 공룡이 멸종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였죠. 근데 이 증거를 낼 때 부자가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어요.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사실 그 아버지가 살짝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지질학자였고요.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꽝 부딪혀서 공룡이 끝났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공룡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다가 푹 떨어집니다. 이만큼 돼요. 그다음에 이때 운석에 부딪히니까 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푹 떨어질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인도의 데칸곤을 만드는 화산이 터져요. 인도 데칸곤을 만든 화산이 터지면서 공룡의 양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운석이 붙이기가 끈적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져서 멸종이 시작된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똑같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룡의 마리수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10억 마리의 공룡이 살고 있었다면 이때도 10억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멸종이야. 멸종이 맞아요.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는 1,000종의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다면 화산이 터진 다음에는 푹 떠서 100종의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죠.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생태계는 아픈 생태계예요. 비실비실한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입니다. 이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운석이 부딪히니까 끝장나버린 거죠. 만약에 화산이 터진 다음에 공룡의 생명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운석이 부딪혔을 때 끝장나지 않고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이랑 1950년 정도부터 시작한 대멸종을 말해요. 왜 1950년이냐? 처음에는 홀로세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홀로세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한 4, 5도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기원전 한 10,000년쯤 전이에요.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부터 동물의 멸종이 많아졌어요. 거대 포유류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를 6번째 대멸종이 아닐까 했어요. 근데 우리 약간 교양인이잖아요. 교양인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해요. 아니 10,000년쯤 전부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면 우리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적은 거예요. 6번째 대멸종을 다른 이름으로 인류세라고 하거든요. 왜 인류세라고 했냐면 사람 때문에 일어난 멸종이야 라고 해서 인류세라고 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람들 다 우리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우리 책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책임을 다 온전히 쥐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라 산업혁명 때가 딱 좋겠네요. 실제로 산업혁명 때부터는 더 급격하게 멸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시대를 정하려면 지질학적인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혁명부터 많이 멸종하긴 했지만 지층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를 새로 찾았는데 그 시기가 1950년 정도입니다. 1950년 지층을 쫙 보면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달라요. 위에는 없던 게 생겨요. 아래에 없던 게. 첫 번째 방사선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됩니다. 핵실험을 전 세계에서 했잖아요.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돼요. 또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1950년 전에 플라스틱 거의 없었어요. 근데 콘크리트 별로 없었어요. 또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나 보이는 동물뼈가 있어야 돼요. 고생대는 어디 가나 삼엽충이 있잖아. 중생대는 어디 가나 암모나이트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6번째 대멸종 인류세 시기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닭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1년에 10억 마리예요. 1인당 10억 마리 많을 것 같지만 우리 5천만 명 나누면요. 1인당 20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5천만 명 안에는 아직 이빨이 안 나오신 분부터 이빨 다 빠지신 분도 있고 스님도 계시고 채식주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이제 훨씬 많이 먹어야 되죠. 근데 6번째 대멸종은 지난 5차례 대멸종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온도가 5, 6도 확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대기 산소농도 높아지고 산소 농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소 농도 변화 없어요. 그냥 21%고요. 대기 산소농도는 막 높아지다가 다시 정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서울에서 산소비라고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비 맞고 다니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비가 내립니다. 오로지 하나가 뭐예요? 온도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 100년 사이에 한 1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조만간에 이렇게 가다가는 온도가 쭉서 또 확 올라버리겠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잖아요. 화산이 터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기온, 대기의 산성도, 산소 농도 이런 게 변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화산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운석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대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온이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째 대멸종에서도 그도 5%는 살아남았잖아. 그렇다면 6번째 대멸종 때도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서양사에서 보더라도 비잔틴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어요. 동양사에서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망한 나라를 왜 배워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멸종한 생명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3억 년 동안 바닷속에 바글바글 됐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들은 왜 멸종했을까?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연사를 공부하고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사에서 봤더니 그 당시의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합니다.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최고 포식자가 아니더라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해요. 생물량이 가장 많다는 건 뭐예요? 먹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특이해요. 우리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최고 포식자예요. 근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80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모아서 킬로그램 재잖아요.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공룡도 그 어떤 고래도 지금의 사람만큼 많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최고 포식자는 얼마 없어야 돼.
근데 우린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 이것은 우리 인류가 얼마나 훌륭한 생명체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잘 살 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 대멸종에 닥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대멸종에서는 최고 포식자도 통과하지 못해. 생물량이 많아도 통과하지 못해. 우리 양수겹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살아남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방법이 있죠. 여섯 번째 대멸종을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대멸종이 올 때까지.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살던 생명체들은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종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생명들에게 지구의 생태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찬란한 멸종이라고 제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찬란한 멸종이 아니죠. 비참한 멸종이고 부끄러운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찬란한 멸종을 꿈꿔야죠. 찬란한 멸종을 꿈꾸는 건 방법이 뭐야? 지금 이 여섯 번째 대멸종, 인간에 의해서 일하는 대멸종을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나중에 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같은 생명체는 최소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은 아주 멀리 잡으면 10,000년, 짧게 잡으면 500년, 최근 18개월 동안의 기온 변화를 보면 500년이 아니라 150년밖에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70만 년은 더 살아야지 마땅한 생명체인데 앞으로 불과 수백 년 안에 멸종한다면 다음 생태계에서 누군가가 지구의 자연사를 기록할 때 이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기록할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극 빙산 보여주면서 빙산 위에 있는 흰검을 살려주세요. 흰검이 굶어 죽어요. 빙산이 다 녹으면 바닷물이 넘쳐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약간 오해도 있습니다. 딴 건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요. 고체보다 액체 부피가 큽니다. 액체보다는 기체 부피가 훨씬 크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물이에요. 물은 기체인 수증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액체는 작죠. 고체에 있는 얼음은요. 액체보다 작은가요? 아니에요. 물보다 커요. 우리 빙산의 일각이란 말 하잖아요. 자, 이게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위에 빙산이 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게 다 녹으면 어떻게? 녹으면 바다로 들어오겠죠. 해수면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있었던 이렇게 커다란 빙산이 있잖아요.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얼음의 부피보다 물의 부피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극의 빙산이 녹는다고 해수면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딴 건 생각하지 않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한다면 해수면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북극의 빙산만 녹으면 사실 해수면은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팽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극의 빙산이 녹을 정도가 되면 물도 액체지만 온도에 따라 이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뭐 다큐멘터리에서 기후 위기 이야기하면서 얼음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건 거짓말이야? 텔레비전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북극의 빙산만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함정인 거죠. 지구에 있는 얼음들은요, 북극의 빙산처럼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얼음은 육지 위에 있어요. 남극 대륙 위에, 시베리아, 카나다의 북부의 툰드라 지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빙하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녹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죠. 어떻게 해수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섬나라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어차피 예상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어떡합니까? 도시를 둘러싸고 바닷가 쪽에 댐을 쌓아요. 1m 이런 식으로 쌉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네덜란드는 국토 전체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뚝 싸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아마 우리나라 지도의 해안선을 따라 둘둘둘둘 뚝을 쌓겠죠. 아주 보기 불편하고 바다로 나갔다 들어나기 아주 불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에 잠겨 죽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인 거죠.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도 여름에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이 질퍽질퍽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산이 많이 녹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서양의 해류의 흐름이 거의 멈추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대서양의 적도 쪽에서 뜨거운 바닷물이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찬물이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또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빙산이 막 녹아. 빙산은 담수잖아요. 맹물이란 말이에요. 바닷물이 아니고. 염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낮은 거예요. 예전에는 차가운 소금물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담수가 들어서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서양에 자연스럽게 돌던 해류가 거의 멈추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후 재앙이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왜 모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자연사는 결국 멸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종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보통의 90%의 멸종은 누군가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 새로 생겨요. 생명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주 촘촘한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급작스러운 대멸종이 생겼어요. 이럴 때 보면 최고 포식자나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들은 기회를 놓치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던 생명체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멋진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최고 포식자들이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들은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은요, 이 6번째 대멸종에도 다른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대멸종을 우리 살아생전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이 쥬라기 공원 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어요. 공룡을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마침 하늘을 날는데 송진이 떨어져서 송진 안에 갇혀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송진 안에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복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최후의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잖아요. 모기는 8천만 년쯤 전에 등장해요. 모기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6,600만 년 전에는요, 박진영의 공룡 열전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2015년에 나왔어요. 저자가 1987년생이거든요. 2015년이면 28살 때였네요. 학생 때 쓰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본격 공룡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마치 지질학에도 관심이 있고 고생물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 자연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은 자기의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게끔 될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할 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룡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공룡의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들, 그 사이에 과학자 사이들의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증거로서 해나갔어. 그때 이 화석을 캘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그런 거죠. 계속 이야기로 공룡에 관한 관심을 끄집어내가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네요. 이 세상의 공룡책은 딱 두 가지다. 비전문가가 쓴 책은 한없이 단순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룡 전문가가 쓴 책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데 급급해 독자들이 공룡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한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거대 도마뱀 화석을 발견한 젊은 고생물학자 박진영이 쓴 이 책은 다르다. 19세기에서 2015년에 이르는 공룡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엮어내면서도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풀어낸다. 드디어 공룡책다운 공룡책이 나왔다. 세계 최초다. 라고 썼어요. 공룡책다운 공룡책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걸 유머 있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려고 공룡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랑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려고 읽을 수 있는 책은 첫 번째 책이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권한 책이에요.
과학을 계속 좋아하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으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긴 공룡. 얘가 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 물을 먹으려면 고개를 숙여서 물까지 넣어야 돼요. 심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피를 올리려면 심장이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였어? 심장압에다가 중력까지 더해지니 혹시 머리가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다 뇌중풍에 걸렸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또 이 기다란 목을 어떻게 들고 다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풀어낼까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 문단만 읽어볼게요. 내게 너무나 가벼운 그녀란 소제목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크기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끊임없이 많은 양의 산소를 들이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하기 편하라고 발달된 긴 목은 이때 또다시 걸림돌이 된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코로 빨아들인 산소가 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12m나 되는 기도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때 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같은 기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밤대로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때는 외부의 산소 공급이 잠시 끊겨버린다. 게다가 기도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숨 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제때 충분한 산소가 몸으로 공급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저산소증 때문에 자주 실신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심장으로 머리까지 피를 올리려고 했던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물을 먹겠다고 고개를 숙이면 중력까지 더해서 피가 너무나 빨리 쏠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뇌중풍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질문이죠. 이 문제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물론 거기에 답을 주죠. 물론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답을 읽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많아요. 커다란 공룡들이 짝짓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동물을 짝짓기 하면 수컷이 암컷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새로운 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과학관에서는 과학관에서 질문을 해결하려고 그래.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럴 생각이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고 구글 검색해도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왜 와야 될까요? 과학관에. 질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책을 읽다 보면 과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고서 그런데 답을 얻어서는 약간 약가워요. 질문을 얻은 것 같으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고 그런 채널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박진영의 공룡 열전은 청소년 성인이 읽어나가다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쥐라기 공원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이클 크라이튼이 쥐라기 공원 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어요. 너무나 그 통찰에 놀랐습니다. 공룡을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마침 하늘을 날는데 송진이 떨어져서 송진 안에 갇혀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송진 안에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복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갖게 돼 있을까?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습니다. 6,600만 년 전부터 한 1억 6천만 년 전까지 공룡이 살았는데 모기는 8천만 년쯤 전에 등장해요. 최후의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같은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키오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옛날 쥐라기 공룡은요, 모기 구경도 못했어요. 쥐라기 공원의 모든 공룡을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모든 공룡이 마지막 시대 공룡만 한다 합시다. 모기가 한 가지 공룡만 빨아먹었을까요? 한 개의 종만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빨아먹고 쟤도 빨아먹잖아요. 심지어 과일도 빨아먹어요. 그럼 유전자가 다 섞여있죠, DNA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낼 거예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DNA는 몇만 년까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몇 년 전에 노벨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잖아요. 그 사이에 DNA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클 크라이튼의 그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로는 절대로 공룡을 복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6,600만 년 전에는요, 비조류형 공룡만 멸종했어요. 지금은 조류형 공룡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1,400종의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은 다 공룡인 거예요. 공룡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공룡의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턱과 이빨을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턱과 이빨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했더니 공룡처럼 턱과 이빨이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다리가 2개 있잖아요. 종아리뼈와 정강이뼈가 있잖아요. 사람은 정아리뼈와 종강이뼈가 똑같이 길어요. 공룡들도 마찬가지로 정강이뼈만큼 종아리뼈도 긴데 새들은 정강이뼈가 있으면 종아리뼈는 쓱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전자를 찾아서 길이를 같이 할 수 있고 다리 모양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새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공룡을 만들지 못하지만 누가 봐도 공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은 여태까지는 다 배아 상태만 했어요. 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살아서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뒤에서 과학자들이 몰래 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학 연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궁금하니까 내 돈으로 한번 몰래 집 팔아서 한번 이 연구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럴 만큼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어떤 사람도 실험의 전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황우석 박사 때 보세요. 이거 한 선 따로 있고 저거 한 선 따로 여러 실험에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학 실험은 그렇거든요. 있는 소를 복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공룡을 만드는데 어떻게 몇 명이 하겠어요.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맞출 수 있나요? 다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지금까지 한 거는 새를 가지고 공룡과 같은 모습을 만드는 걸 봐가지고 역시 새가 공룡이었어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연구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쥐라기 공원 같은 그런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과학으로 통하는 관문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룡이고 하나는 별입니다. 별과 공룡 다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다 5에서 시작해요. 별자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난 별자리가 좋아. 천문학과 가요? 별자리 안 가르쳐 줍니다. 오로지 수학밖에 안 해요.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서 난 생물학과 갈 거예요. 그래요. 생물학과에서는 공룡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룡은 뭐로 연구해요? 화석으로 연구하잖아요. 돌이란 뜻입니다. 돌을 연구하는 과는 따로 있죠. 바로 지질학과입니다. 공룡을 좋아한다고 지질학과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질학과에서 열심히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자연사 박물관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독서 클럽을 한다든지 여름이 되면 대전의 중앙과학은 공룡 덕후들의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공룡 좋아했다가 공룡 세계에서 강제로 추방되신 여러분이 계속 공룡 세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100% 확률로 공룡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이들 데리고서 자연사 박물관에 풀어놓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룡들 보면서 애와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추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공룡을 즐길 수 있어야죠. 그러기에 최적의 책이 박진영의 공룡 열전입니다. 만약에 지금 산소 농도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우리 지구가 아닌 재앙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방이 산불이죠. 아마 1% 높아질 때마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이정모입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고 38억 년 전에 첫 번째 세포가 생기는데 산소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거는 38억 년에 거의 중간쯤 가서예요. 그러면서 산소는 약간 독이거든요. 왜? 우리 활성산소 때문에 무슨 암이 걸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장치들을 자연은 발명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소 때문에 위험하니까 유성생식이 생겨서 돌연변이를 또 높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해왔죠. 지금 육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벌레, 식물, 동물들은 다 산소를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거죠.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지구가 그냥 재앙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방이 산불이죠. 산소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막 불이 나거든요. 산소 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요. 산불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21%인데 최근에 산불이 막 늘어났잖아요. 최근에 산불이 늘어난 이유는 산소 농도는 그대로인데 기온이 높아져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산소 농도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항상 매캐한 불타는 공기 속을 다녀야 될 겁니다.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만큼 딱 있어야 돼요. 아마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2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3%, 4%, 5%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라지고 높은 산소 농도에서 견딜 수 있는 동물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점점 커다란 동물들, 특히 곤충들, 갑각류나 벌레 이런 동물이 큼직큼직한 게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에 지구보다 산소 농도가 2배나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한 1.5배쯤 된 경우가 있었죠. 고생대 말쯤 됐었는데 약간 막 벌레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리들이 있었는데 잠자리가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잠자리가 있는데 메가는 크다 뜻이잖아요. 네울은 신경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커다란 잠자리인데요. 거기 잠자리에 그 무늬가 있잖아요. 날개 무늬. 이게 마치 신경처럼 보인다. 그래서 메가네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잠자리 한쪽에 뭐 40cm, 70cm 이렇게 있어요. 날개 폭 피면 80cm, 1m 50짜리 잠자리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닌 거죠. 또 노래기 종류가 있었는데 노래기는 지네처럼 막 기다란 동물이거든요. 이 노래기의 두께가 10cm. 폭이 한 2, 30cm, 길이가 3m에서 5m 이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생명체는 아마 살기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생명체들에게 나름대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체는 우리와 같은 허파 같은 순환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확산돼서 들어간 거예요. 쓱 스며서 피부를 통해서 스며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스며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커진 거죠. 작은 생명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큰 생명체 가능했던 것은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스며들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산소 농도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소 농도가 21%잖아요. 자, 우리가 21% 산소를 들여마셨어요. 들여마시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쉰다고 배우잖아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 내쉬어 그러는데요. 내쉴 때 산소 농도가 14%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1%를 들여서서 7%만 쓰고 14% 그대로 내쉬는 거죠. 왜 21%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요. 대사작용이 되게 활발해지고 뭔가 에너지 발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온도 높아져요. 아마 1% 높아질 때마다 산소 농도가 1도씩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21%인데 우리 36.5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배가 된다 해봐요. 그럼 우리 체온이 몇 도가 될까요? 36.5도에서 20도가 올라가면 50도가 더 넘는 거잖아요. 50도가 높으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애 아플 때 보면 우리 36도, 38도만 돼도 애 고온이어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의 세포 활동은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 효소가 하는 건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다 36.5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38도가 되면 기능을 떨어지기 시작해요. 35도로 떨어져도요, 우리 저체온증이라 하잖아요. 왜 저체온증이 문제냐면 35도가 되면 이 단백질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38도, 40도 되면 또 활동 못해요. 그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백질 구조가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고 적어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뭐든지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져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 워낙에 작았잖아요. 원래 0.02%였어요. 0.0인데 지금 0.04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겨우 0.02% 늘어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겨우 0.0이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워서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만약에 2배가 된다. 사봐요. 산소 농도가 21%에서 41%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기압이 너무 세지겠죠. 지금만큼의 20%가 더 세지는 거죠. 기압은 1기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소만 2배가 된다. 그러면 질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질소가 그만큼 줄어들면 뭐 질소 고정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덜 안 될 거고 그럼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거고 우린 식량난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산불 나고 있는데 농사는 잘 안 되고 우린 결국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심지어 산불이 아니라 밭불, 논불도 일어나겠는데요. 맞아요. 지금부터 2배가 된다면 산불이 아니라 논불, 밭불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늪지대도 부리려고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우리에게 산소가 없다면 만약 15% 떨어진다. 그 양은 아마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정도의 산소 양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 못 가잖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산소통 뭐 공기통 메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산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들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호기성 박테리아 그래요. 좋아를 호.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는 글자 있잖아요. 공기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는 그런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꿀꺽 삼켜서 우리 몸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돼요. 사람들은 그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에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보면 세포 안에 왜 200개, 400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되게 높게 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다 태우면서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적화돼 있어요. 우리는 최고포 시점에서 생물량도 제일 많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소 농도 78%, 산소 농도 21%, 그 다음에 워낙에 이산화탄소 농도 0.02%인 거였어요. 그 나머지 조금씩 막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0.02, 겨우 0.02% 변했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변한다. 질소 농도가 변한다. 78, 21%가 뭐 갑자기 20, 30% 변한다. 그럼 사실 이산화탄소 변화보다 더 큰 카오스가 될 겁니다. 이산화탄소 높아지는 온도는 어떻게 에어컨으로 조절을 하든지 뭐 할 텐데 불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방 속에 물 갖고 다니듯이 우리 그 소화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방에 칙칙칙 우리 여름에 모기들 날아다니잖아요. 모기에다 에프킬라 뿌리는 것처럼 모기에다가 공기에다 사방에다 소화기 있잖아요. 던지는 소화기 같은 칙칙 뿌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다. 우리는 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변화가 크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